자,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수업 방법 그리고 수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그 수업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오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받아왔던 교육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강의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장점을 느끼셨어요? 이 강의법이 그래도 어떤 장점이 좀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참 좋구나. 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강의법은요. 우리가 경제적인 교수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많은 큰 대단위 강의도 가능하고 교수자 한 명이 아주 많은 대다수의 많은 학습자들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넣어놓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교수나 아니면 소집단 활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드는 측면에서 교육의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경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조금 용이한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선생님 위주의, 교수자 위주의 수업이다 보니까 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용이하고 진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이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에 반해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건 좀 별로였어 라는 그 단점을, 강의법의 단점을 느꼈습니까? 어떤 것이 단점이었어요? 그렇죠. 강의법은 일단 대다수를 여기 있는 특정 아마 평균 이상의 보통의 학습자를 교수자들은 타겟으로 주로 조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학습자들의 대상으로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별, 맞춤형,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의법에서는. 그리고 학습자의 이런 그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것과 더불어서 간혹은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신념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좀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경우일 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되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자나 자신만의 어떤 나름의 어떤 태도, 어떤 특정한 것에 관한 태도도 좋고 삶의 태도도 좋고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배울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교육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은연중에 교육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법은 교수자의 그런 신념이나 지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의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어떻게 강의법을 진행해 나가면 좋은 수업이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가끔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오는 방송이 가끔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여러분들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본 적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주고 있었죠. 책도 나와 있는데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철학도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치 철학이라는 되게 좀 딱딱하고 쉽게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교과를 하는데 너무나 인기 있는 하버드대에서의 어떤 그 교양 과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로 강의법 수업이고 그 강의실은 50명, 100명이 아니고 몇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전형적인 강의법의 교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강의가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명강의 이렇게 뽑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강의를 잘 보면 정말로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는 발문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수업 주제에 맞는 이제 뭐 공리주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공리주의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딜레마 상황이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를 알아가게 만드는 그런 수업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개인 맞춤형 수업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렇게 좋은 발문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발문법 또는 질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문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은 동기 유발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강의법의 효과도 잘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문법이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잘 시키는 이유는 교수자가 일단 발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생기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강의식 수업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발문법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강의법을 잘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아셨을 텐데요. 어떻게, 발문법을 활용하면 좋은가 하면요. 일단은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자기가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 주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생각할 만한 예측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개발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질문 개발을 많이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수자들의 그 발문을 하는 것을 보면요 매우 낮은 수준의 발문만을 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 아니야 뭐야 하고 단답형 질문만을 주로 묻거나 아니면은 맞다 아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저차원의 사고 활동을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좋은 발문이라는 것은 고차원적인 학생들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기보다도요. 자기의 생각을 많이 꺼낼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발표를 할래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주변을 이렇게 살피거나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경우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답을 하는 그 학습자들을 조금 참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혹은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참여시키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참여를 유도를 하거나 또는 생각을 조금 해볼 시간을 좀 줘서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를 해보게 하거나 또는 앞뒤로 앉아있는 학습자들끼리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보게 하거나 하는 것들도 발문을 잘하고 학생들이 답을 잘하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